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말에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요즘엔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공평하기만 한 이런 상황이 영원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엔 죗값은 치르게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죄 지은 자들의 말로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어요. 원래는 2년 정도 사귄 시점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친가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시골에 과수원을 하셨는데 먼 친척한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셨대요.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 외에도 동네 사람 대부분이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화병으로 몸져 누운 분들도 있어서 결혼식 얘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 소리를 듣던 시절이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엄마는 속이 타들어갔죠. 하지만 너무나 미안해하는 아빠를 보고는 화도 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도 엄마는 아빠를 안심시키곤 했대요. 어차피 할 결혼인데 언제 하면 어때?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모을 수 있으니까 좋지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 외가에서는 결혼 닭달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걸 엄마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런 사정을 알고 아빠가 직접 저희 외가에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덕에 저희 외가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길어야 1, 2년 정도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가 봐요. 그런 생각과는 달리 3년이 지나도록 결혼 얘기가 없자 외할아버지께서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희 아빠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걸 아시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사정이 어려운 아빠를 대신해 직접 전셋집까지 구해주셨어요. 어차피 죽을 때 재산은 외동딸인 저희 엄마한테 줄 텐데 조금 일찍 준다고 달라질 건 없다시면서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할 줄 알았던 아빠는 의외로 순순히 외할아버지 뜻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집안이 망한 데다 본가가 있는 시골의 일가 친척들은 몇 년 전 있었던 사기로 다들 어려운 참이라서 결혼식은 서울에서 치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본가로 내려가서 해봐야 올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까운 친척 몇 분만 서울로 올라오셔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다행인 건 외가 쪽 친인척과 지인들이 많아서 그래도 하객수가 적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는데 그때 외할아버지 뜻대로 결혼식을 서둘러 하지 않았으면 모르긴 해도 엄마는 아빠랑 헤어졌을지도 모른다고요. 한번 꼬꾸라진 저희 친가 살림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아빠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본가로 보내야 했거든요. 결혼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보다 못한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친할아버지 과수원을 되찾아 주셨고 과수원을 되찾고 3년 만에야 저희 본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삼촌들이 어쩌지 못하게 과수원을 저희 엄마 명의로 사주셨기 때문에 엄마는 시집살이 없이 시댁에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었어요. 게다가 동네에선 다 쓰러진 시댁을 살렸다며 복덩이 며느리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요. 집안을 살려준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이 컸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저희 엄마한테 잘해주셨어요. 제 친구 엄마들은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일만 죽어라 하고 온다고 명절만 되면 부모님들이 싸운다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집은 전혀 달랐어요. 아우, 서울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애 키우며 살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차례 준비는 내가 애들 데리고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니들은 그냥 서울서 쉬어.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다. 참, 사돈어른 댁에 배하고 사과 포도 한 박스씩 보냈으니까 내일쯤 도착할 거다. 차례 지냈을 때 쓰시라고 해라. 씨알이 굵어서 차례상에 올리기 좋을 거다. 그리고 너희 먹을 건 따로 보냈으니까 당장 먹을 거 아니면 바람 잘 통하는 데 둬야 한다. 맏며느리한테 힘드니 명절에 본가로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돈의 힘인지 아니면 원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엄마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산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명절엔 친가가 아닌 외가에 가서 지내곤 했어요.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걸로 여긴다고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의 배려 속에 지내던 엄마는 점점 더 시댁과 멀게 지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는 가끔 전화로 안부나 드리고 용돈이나 보내드리면 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몇 년은 명절마다 처가에서 보내던 아빠는 언제부턴가 명절 때마다 혼자 본가에 내려가곤 했어요. 처음엔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굳이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힘들게 거기까지 가야 하냐고 잔소리를 했고 길게 말싸움을 하기 싫었던 아빠는 혼자 고향에 다녀오곤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엄마는 외가에서 명절 내내 빈둥거리고 지내다 오곤 했고요. 어린 제 눈으로 봐도 아빠가 안 돼 보이긴 했어요. 명절에 혼자 기차표를 예매해 고향으로 가실 때 아빠 표정이 많이 슬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아빠가 기뻐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엄마는 만류를 했지만 아빠는 기어이 저를 데리고 본가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과 손녀딸을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셨고 삼촌과 고모도 저를 얼마나 예뻐해줬나 몰라요. 모처럼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들떠서 그랬을까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온 동네를 누비며 달리던 제가 다리를 헛디뎌 다리미 개울가로 떨어졌고 그 바람에 이마가 깨져서 피칠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저를 발견한 동네 사람이 저를 안고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고 제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기절을 하셨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읍으로 나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명절이라 문을 연 병원을 찾기 힘들었어요. 서울도 아닌 시골이었으니 더더욱 그랬죠. 결국 타 지역까지 가서야 뒤늦은 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바람에 아직도 제 이마에는 상처가 남아있어요. 머리를 수십 번을 꿰매고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는 저를 끌어안고는 하염없이 우셨어요.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다친 저보다도 할머니가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아팠을꼬.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혜린아, 할미 좀 봐봐.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아유, 세상에 이 예쁜 얼굴에 이걸 어째. 한창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는 그렇게 제 사고로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제 이마에 상처를 보고는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뭐야? 당신 도대체 애도 제대로 못 보고 뭐 한 거야? 그러길래 내가 혜린이 데려가지 말랬지.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갈 일이지. 왜 애는 데려가서 이 꼴을 만들어 와?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 식구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뭘 했냐고. 아빠는 죄인처럼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숙이셨지만 엄마는 쉽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의 얼굴에 상처를 만들었다고 엄청 화를 내셨죠. 하지만 엄마는 딱 거기까지만 해야 했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는데 기어이 엄마는 본가에 전화해 할머니 할아버지께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거든요. 자식이 다쳐서 화가 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심했던 거예요. 시부모한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사람한테 호통치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본 아빠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며느리를 어려워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며느리한테 꾸중까지 듣고 살아야 한다니 아들로서 너무 죄송했을 거예요. 참다 못한 아빠는 수화기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곤 참았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만 좀 해. 혜린이 다친 게 엄마 탓이야? 애가 놀다가 다친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왜 애를 데리고 거길 갔냐고. 애를 데리고 갔으면 옆에서 챙기기라도 했어야지. 왜 밖에 내보내냔 말이야. 우리 혜린이 지금껏 나나 우리 엄마랑 있을 땐 손톱만큼도 다친 적 없었어. 왠지 알아? 엄마랑 내가 애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라고. 근데 어머님은 뭐야? 혜린이한테 애들이랑 밖에서 놀고 오라고 그랬다잖아. 왜 애를 혼자 밖에 보내냐고. 그럼 애를 집에서만 끼고 있어야 되니? 서울에서 못 뛰어노니까 시골에 살아도 실컷 뛰어놀게 해주려고 그러신 걸 모르겠냐고. 넌 어떻게 모든 걸 우리 엄마 탓으로만 돌리려더니? 네 눈에는 돈 없는 시부모는 어른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너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 집에서 부리는 하인대하듯 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해서 지랄하고 어딜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냐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거야? 진짜 모르겠냐?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나도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듯이 너네 부모님한테 할 테니까 네 눈으로 똑똑히 봐. 평소에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날 엄마와 아빠는 밤 늦게까지 말다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부모님 사이는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일도 없어졌고 나들이를 가는 일도 없었어요. 전에는 주말에 마트도 같이 가고 외갓집에도 수시로 가서 저녁을 먹고 오곤 했는데 부모님이 다툰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특히 외가를 대하는 아빠가 말이죠. 아빠는 엄마가 본가에 가지 않는 것처럼 외가의 발길을 뚝 끊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외갓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는데 아빠는 그 짧은 거리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외할아버지와 종종 낚시를 다니셨는데 이후로는 낚시 가자는 외할아버지 제안을 전부 거절하셨어요. 게다가 김장 때는 외가에 가서 배추도 씻고 무거운 짐도 나르며 일을 도왔었는데 그것 역시 모두 그만둬 버렸어요. 아예 외가의 발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외할아버지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아빠는 일을 핑계로 외가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외가에서도 아빠는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부모님 사이에 남은 건 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 뿐인 것 같았어요. 두 분이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해였어요. 살던 집을 팔아 거기서 예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내주셨던 전세 보증금을 제하고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받아야 할 목 대신 시골 과수원을 명의 이전해달라고 말이죠. 액수로 봤을 때 아빠가 손해였지만 아빠한테는 돈보다는 부모님의 과수원이 더 소중했던가 봐요. 어찌됐든 그 덕에 엄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됐고 여전히 저와 둘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아빠는 집을 나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하지만 몇 년 뒤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가셨어요. 아빠 말로는 회사에서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이혼을 하면서 아빠한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툭하면 엄마한테 헛똑똑이라고 그러셨어요. 남들은 위자료도 받고 이혼한다는데 넌 어떻게 된 게 받아야 할 양육비도 못 받고 이혼을 하니? 아주 한 서방만 좋은 일 시켜줬지.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갔으니 말이야. 아유, 분통 터져. 이 사람이 참.
뭐 듣기 좋은 소리라고 애 앞에서 떠들고 그래? 앞으로 이 집에서 한서방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마. 배은망 넣고 놈 같으니라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빠는 철천지 원수대하듯 하셨어요. 하지만 두 분이 그럴수록 엄마는 더더욱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결정적인 이혼 사연은 엄마의 외도였으니까요. 아빠는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고 거기에 대해 엄마나 엄마의 내연남한테 위자료조차 청구하지 않았어요. 애 엄마한테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 엄마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안 좋을 거라며 끝까지 비밀로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엄마한테 맡긴 건 오로지 저 때문이었어요. 엄마한테는 돈 있는 친정도 있으니 따로 일을 안 해도 저를 키울 수 있지만 아빠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저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보살펴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대신 언제고 아빠가 원하면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이혼을 하고도 제가 아빠랑 자유롭게 연락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제가 본가를 찾은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1년 동안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어요. 어릴 때 제가 본가에 내려왔다가 다친 이후 만나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사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어서 다소 서먹하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정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뭐든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쉼없이 먹을 걸 내어오는 할머니. 별다른 말씀은 없어도 저를 바라보는 흐뭇한 표정의 할아버지를 보니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온전히 과수원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아빠를 보니 완전 시골 농부가 다 됐더라고요. 제 기억 속 넥타이를 메고 출퇴근을 하시던 아빠의 모습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요. 전보다 살은 빠지신 것 같지만 햇살이 그을린 탓에 까무잡잡해져서 그런가 오히려 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본가에 지내면서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아쉬움과 그리움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자라는 동안 곁에서 돌봐주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감사드리지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밖에서 놀다가 다치지만 않았더라면 두 분이 저희 엄마한테 심한 말을 듣지 않으셔도 됐고 맏아들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출국 전에 본가에 들리고 싶었어요. 혹시 저를 원망하고 계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지내시는 동안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서 되려 감사하더라고요. 덕분에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영상통화도 할 정도로 많이 편해졌어요.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 현지에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교포 2세로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라서 한국말을 능숙하게 잘했어요. 대부분 교포분들이 자식들한테 한국말보다는 영어 사용을 강요하시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오히려 그 반대셨더라고요. 갑자기 모국어를 잊으면 정체성도 잃게 된다며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물론 형도 한국어를 잘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저랑 사귀는 동안에는 한국어 대신 영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영어를 익히려고 어학연수를 떠난 건데 거기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완전 돈 낭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연애를 한 우리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휴가를 이용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방학 때 미국으로 가기도 했지만 보고 싶을 때 쉽게 볼 수 없다는 건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할까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직을 한 지 2달 만에 남자친구한테서 기쁜 소식이 왔지 뭐예요.
혜린아, 나 한국지사로 가게 됐어. 정말? 아니,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동안 비밀로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됐거든. 여기서 돈도 많이 버셨고 아무래도 노년은 마음 편히 고국에서 살고 싶으시대. 그래서 나도 같이 들어가려고 회사에 신청을 해봤지. 당장은 못 가더라도 언젠가 자리가 나면 갈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오늘 연락이 온 거야. TO가 나서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완전 럭키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한창 서로한테 빠져있던 시기였으니까요. 먼저 한국행을 준비하셨던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곳에서 하시던 사업체와 집을 정리하고 오셔야 해서 오히려 남자친구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같이 부동산 중개소를 다니며 남자친구가 살 집을 고르고 마트를 돌며 침대 씻으며 그릇 같은 살림살이를 사는데 마치 신혼살림을 준비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꼭 신혼부부 같다. 우리 차라리 동거할까? 아니다. 그냥 결혼하자. 장난처럼 시작된 결혼 얘기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둘 다 직장도 있는 성인이고 안 될 게 없으니까요. 2년 넘게 사귀어오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 무엇보다 이제는 떨어져 지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뒤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오시면 집도 준비해야 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셔야 해서 당장 우리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얘기를 꺼내는 게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엄마랑 아빠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끝냈어요.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아빠가 계신 본가에 내려가 인사를 시켰더니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에서 살 때 과수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자 특히 더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함께 놀러 오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말이죠. 남자친구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뒤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남자친구 형은 미국에서 결혼해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남친 부모님의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에어비앤비로 구한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시며 살 집을 알아보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예약을 해드렸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런 데를 돈 주고 빌린 거야? 혜린아, 너 보기보다 안목이 낮구나.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가르칠 게 많겠어?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몇 번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서 남자친구 부모님과는 가깝게 지내왔어요. 너무 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심인 건지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제 딴엔 어머님이 원하는 조건 리스트대로 괜찮은 집으로 고른 건데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말이죠. 그게 내심 서운해서 평소보다 말을 덜 했더니 남자친구가 기분 안 좋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서운하다고 말을 했죠. 4시간 들어가며 기껏 도와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엄마가 뒤끝은 없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버릇이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래도 아까 보니까 욕실도 그렇고 특히 정원이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던데 며칠 지내보시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고맙다고 그러실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봐. 그런데 남자친구 말대로 며칠 지나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혜린아, 이 집 너무 맘에 든다. 내가 아주 아침에 정원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상쾌해져. 어쩜 서울 시내에서 이런 집을 골랐니? 혜린이 덕분에 아줌마가 너무 행복하다 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평가에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가만 보니까 어머님은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놓고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깔깔대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어머님한테 맞추느라 많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반면에 아버님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분이셨어요. 말을 않고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며 살피기만 하시거든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간신배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나를 굴리면서 살살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수도 적으시고 딱히 불평도 없는 분이셔서 제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한 달 내내 발품을 팔아 집을 구하러 다니신 끝에 설해마을에 집을 구하셨어요. 근처에 빵집도 많고 동네가 포근하다는 게 선택 이유였죠. 오랜 세월 미국에서 사시느라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신 탓에 마음에 드는 동네가 딱히 없었는데 설해마을을 둘러보시고는 여기다 싶으셨다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통해 집값을 들어보니 엄청나더라고요. 미국에서 마트 여러 개를 가지고 계셨다더니 정말 재산이 많긴 한가 보더라고요. 부모님께 각각 이 얘기를 했더니 놀라면서도 좋아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 반응은 뜨뜨미지근했어요. 아무래도 엄마랑 사실 때 돈 많은 처가에 눌러 살았던 기억이 나서 그러셨던가 봐요. 그래도 우리 집도 그리 떨어지는 집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나니까 이게 또 상관없지만은 않더라고요.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오픈마인드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한국 시어머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한국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산다던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완전 달랐어요. 흡사 드라마에서나 보던 찐 한국 시어머니 그대로였거든요.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부터 자기 아들 자랑을 어찌나 해대는지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이전에는 편하게 대해주셨었는데 이제는 은근히 거리감을 두고 대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여자 쪽에서 뭔가를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준우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신 지 한참 됐다고 했지? 그러니 한국 떠나던 시점에 한국만 기억하는 게 당연하지. 그땐 시어머니들 파워가 엄청 셌거든. 아들 낳은 게 벼슬인 줄 알던 시대니까. 혜린아, 너 시집가면 고생 엄청 하겠다. 어떡하냐? 엄마는 걱정을 하면서도 남자친구네 재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결혼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속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도 한번 살아봐라. 나이 들잖아. 남자 얼굴? 그딴 거 안 보여. 남자 직업? 그딴 것도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이니까. 적어도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건 다 용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준호 부모님한테 잘 보일 수 있게 노력해. 당장은 몰라도 수십 년 뒤에는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재력과 시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엄마는 1시간 가까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당연히 그 흐름은 제 친가로 번졌고요. 쥐뿔도 없는 집에 시집을 가게 돼서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찼다시며 저만큼은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셨어요. 꼭 엄마의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탓에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넘겨버린 사소한 징후들이 커다란 문제를 만들기 마련인데 그땐 귀찮은 마음에 그냥 넘겨버렸던 거죠. 저희 엄마는 일단 상견례부터 하고 세부적인 건 차차 맞춰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세부적인 것까지 결정지은 다음 마지막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긴 돌려 말하면 세부적인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 역시 이런 저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도가 지나칠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혼수와 예단은 기본이고 모든 일정과 결혼식 구모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재력을 과시하면서 저희 집을 깎아내렸어요. 저희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도 일부러 대화 중간중간 영어를 섞어가며 일부러 기를 주기로 했고요. 그로 인해 엄마는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할 때만 해도 갑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된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뒤바뀌고 나니 이제야 엄마도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갔던가 봐요. 이혼하고 한 번도 아빠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시댁과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었고 얼마 뒤 아빠는 저와 남자친구를 과수원으로 불렀어요. 아빠는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아빠가 왜 결혼에 실패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일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내 가정을 꾸릴 돈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거든. 결국 장인어른 도움으로 가정을 꾸리게 됐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됐던 것 같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결과가 잘 나올 리가 없잖니? 나는 너희가 아빠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족하더라도 두 사람 힘으로 시작해봐. 결혼의 주체는 양가 부모님이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이니까. 아빠는 애둘러 말씀하셨지만 아빠 말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우리의 의도와 달리 언제부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린 결혼식이 저희도 내심 불만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뜻을 양가 부모님들이 받아주실지는 의문이었지만요. 아참, 아버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과수원을 하셨었다고요.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과수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친구는 지갑 속에 담아온 사진을 아빠한테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아빠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지 뭐예요. 그 모습에 옆에서 낙과를 주워 모으시던 당숙어른이 무슨 사진이길래 그러냐며 뺏어서 보셨는데 이게 누구야? 상길이 아니야? 감나무집 아들 상길이?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뭐? 그럼 자네 부친이 상길이란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얘 혜린아, 너희 결혼 못하겠다. 아니, 절대 하면 안 돼.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저도 남자친구도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당숙은 저희 아빠 표정만 연신 살피시며 뭔가 숨기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후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댁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옆 동네에 사는 작은 아빠가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남자친구를 슬쩍 보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시지 뭐예요. 빼박이네, 빼박이야. 와, 이걸 왜 그동안 몰랐을까?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다니 이걸 보고 한 소리야? 영문을 모르는 말만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아빠랑 한참 얘기를 나누셨어요. 괜히 저는 남자친구한테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식사를 마친 우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있었다가는 기분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빠랑 작은 아빠가 같이 서울로 가시겠다며 따라 나오시지 뭐예요. 그런데 아빠는 작은 아빠 차를 타고 저희 뒤를 따라 서울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시겠다며 아버님이 계시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파혼을 하게 됐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세상이 좁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글쎄 남자친구 아버지가 오래전 고향에서 저희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던 그 사기꾼이었던 거 있죠. 그렇게 사기친 돈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는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더라고요.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는 화병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엄청난 빚을 감당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분도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저희 할아버지는 전 재산을 잃은 바람에 저희 외가 도움을 받으시곤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엄마는 마치 자신이 당한 일처럼 광분하셨어요. 아빠한테 전화해 변호사를 붙여주겠다며 끝까지 싸워서 뺏긴 돈 다 돌려받으라고 하셨어요. 혜린 아빠, 내가 변호사한테 전화 상담 받아보니까 그 인간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춰서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변호사 비용은 내가 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최고로 좋은 변호사 구해서 소송해. 이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그 더러운 낯짝을 들고 나타나? 아주 제대로 뭉개버리라고. 엄마는 만사 제쳐두고 그쪽 방면으로 승률이 높은 변호사를 구해 아빠와 마을 사람들한테 붙여주었어요. 처음엔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춘다는 걸 몰랐던 예비 시아버지는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세게 나왔다가 나중에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는 합의하자며 꼬랑지를 팍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를 비롯해 동네 분들은 전원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 싸움에 돌입하셨어요. 자신들이 고통받고 살아온 동안 수십 년을 미국에서 부를 누리고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합의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안 된 일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 역시도 결혼보다는 아빠의 소송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 돈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시는 걸 곁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도저히 남자를 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고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승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비록 저는 이번 일로 파혼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은 못 쌓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매일매일이 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